여러분, 만약 죽은 사람이 고양이를 통해 메시지를 전한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삿날에만 나타나서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의 연속입니다. 촛불이 2번 흔들리고 젓가락이 3번 칠 때마다 벌어지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 거예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찾아오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덕입니다. 올해 80살이 되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제가 겪은 일을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남편의 첫 번째 제사를 지낼 때부터 시작됐어요. 2014년 3월 15일, 그날의 일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제사상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촛불을 켰어요.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북어국, 나물, 그리고 막걸리까지 빠짐없이 올렸죠. 혼자 지내는 제사라 적적했지만 남편을 위해 정성을 다했어요. 촛불에 불을 붙이는 순간이었어요. 바람도 없었는데 촛불이 후하며 2번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현관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다다다다. 누군가 작은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제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거실을 둘러보니 언제 들어왔는지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제사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더라고요. 회색과 흰색이 섞인 털에 특별히 눈에 띄는 건 바로 그 눈이었어요. 황금색이라고 할까요? 노란색이라고 할까요? 정말 신비한 빛이 도는 눈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길고양이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시골 동네라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고양이의 행동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는 제사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했어요. 제사상에 놓인 젓가락을 앞발로 툭, 툭, 툭 3번 쳤어요. 정확히 3번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신기했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양이가 거실과 안방 사이에 있는 문턱으로 가더니 이마를 딱 붙이는 거예요. 마치 절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그 행동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살아생전 남편이 하던 행동과 똑같았어요. 남편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으며 3번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절을 하기 전에 항상 문턱에 이마를 대고 마음을 정리하곤 했거든요. 조상님께 마음을 모으고 절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길고양이가 어떻게 사람의 제사 예법을 알고 있을까요? 고양이는 제 놀란 표정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다시 제사상 앞으로 와서 얌전히 앉았어요. 그리고 촛불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더라고요. 마치 진짜로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설마,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고양이가 되어서 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고양이의 눈을 보고 있으니 자꾸만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도 그런 따뜻하고 온화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0분 정도 그렇게 함께 있다가 고양이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게 한번 야옹하고 울더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나갔는지도 신기했어요. 분명히 문은 잠겨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고양이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젓가락을 3번 치고 문턱에 이마를 대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시간이 흘러 남편의 이주기가 다가왔어요.
1년 동안 그 고양이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끔 동네에서 비슷한 고양이를 봐도 그 고양이는 아니더라고요. 노란 눈이 너무 특별했거든요. 이주기 제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 고양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또 올까 하는 기대와 불안이 섞인 마음이었어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촛불을 켰어요. 작년과 똑같이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촛불에 불이 붙자 또다시 바람도 없는데 후 하며 2번 흔들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그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다다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정말로 올까요? 정말로 그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작년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노란 눈으로요. 마치 1년 전 일이 어제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제사상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작년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젓가락을 툭, 툭, 툭 3번 치고 문턱으로 가서 이마를 딱 붙였어요. 정확히 같은 순서, 같은 동작이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고양이에게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요. 고양이는 제사상 앞에 앉아서 촛불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 앉아서 함께 기다려봤어요. 무엇을 기다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양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30분 정도 그렇게 있다가 고양이는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작년과 똑같이 야옹하고 한 번 울더니 사라졌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고양이의 행동을 자세히 기록해두고 싶었거든요. 혹시 나중에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3월 15일 이주기 제사. 노란 눈 고양이 다시 나타남. 작년과 똑같은 행동. 젓가락 3번, 문턱에 이마. 30분간 촛불 앞에서 대기. 3주기, 4주기가 지나도 고양이는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1년에 단 하루 남편의 제사날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날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년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젓가락 3번, 문턱에 이마, 촛불 앞에서 30분간 대기. 1분 1초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패턴이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 고양이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특히 옆집 김씨 아주머니는 이 고양이를 복냥이라고 불렀어요. 순덕이네 집에 복을 가져다 주는 고양이 같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왠지 이름을 부르면 이 고양이가 떠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대신 달력에 빨간 원만 그어 놓았어요. 3월 15일에 빨간 원을 그리고 그날을 기다렸어요. 이상하게도 그 하루가 1년 중 가장 소중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5주기가 되던 해였어요. 평소와 똑같이 제사상을 차리고 고양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고양이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사상 앞에서 평소와 같은 행동을 한 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부엌 쪽을 바라보며 야옹거리더라고요. 마치 제게 부엌으로 오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뭐야, 부엌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따라가 보니 부엌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닫아놓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과 함께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날아들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바람도 많지 않았는데 어떻게 쪽지가 정확히 제 발 앞에 떨어진 걸까요? 쪽지를 집어 들어보니 연필로 쓴 글씨가 보였어요. 글씨체가 낡고 흐릿했지만 충분히 읽을 수 있었어요. 벚나무 아래 열쇠.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벚나무라니. 그것은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나무였어요. 우리 집 뒷뜰에는 남편이 직접 심은 벚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심었던 나무였죠. 매년 봄이면 아름다운 벚꽃을 피워서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올 정도였어요. 남편은 그 나무를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계절마다 거름도 주고 혼자서 중얼거리며 나무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여보, 우리 벚나무가 올해도 예쁘게 필 거야. 그런 말을 하곤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쪽지에 벚나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열쇠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양이는 제가 쪽지를 읽는 동안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너가 이걸 가져다 준 거야? 고양이는 대답 대신 한번 야옹하고 울었어요. 그 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뭔가가 섞여 있었어요. 간절함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벚나무 앞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쪽지에 적힌 열쇠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벚나무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어 보였어요. 그냥 평범한 벚나무였어요. 하지만 뿌리 부근을 유심히 보니 뭔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나무 뿌리 근처에 작은 돌멩이들이 규칙적으로 놓여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굴러온 돌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배치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너무 어두워서 자세히 볼 수가 없었어요. 내일 낮에 다시 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그 고양이가 벚나무 아래 앉아 있더라고요. 노란 눈이 달빛에 반사되어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고양이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다시 야옹하고 울었어요.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약속하자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벚나무 앞에 가서 그 돌들을 살펴봤어요. 혹시 무슨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그리고 남편의 유품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특별한 건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5년 동안 제삿날에만 나타나는 고양이, 그리고 갑자기 날아든 의문의 쪽지. 분명히 남편이 저에게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 제사까지는 또 1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벚나무와 그 쪽지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했어요. 벚나무 쪽지 사건 이후 저는 그 고양이에 대해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6주기, 7주기가 지나면서 저는 하나의 확실한 패턴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고양이는 정말로 남편의 제삿날에만 나타난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1년 365일 중에서 단 하루, 정확히 3월 15일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시간까지 정확하다는 거였어요. 항상 저녁 7시경에 나타나서 8시쯤 사라졌어요. 제가 보통 제사를 지내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비가 오는 날도, 눈이 내리는 날도, 심지어 태풍이 부는 날에도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날씨가 아무리 굳어도 그 시간에는 꼭 와 있었어요. 마치 무슨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7년째가 되자 동네 사람들도 이 고양이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만 보던 비밀스러운 존재였는데 어느새 동네의 화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눈치를 챘어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순덕 씨, 매년 3월 15일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댁에 가는 거 보는데 혹시 기르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죽은 남편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아니에요. 기르는 건 아니고 그냥 가끔 와서 구경하고 가요. 김 씨 아주머니는 그 후로도 계속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 고양이를 복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순덕 씨네 복냥이가 또 왔네. 정말 신기해. 해마다 똑같은 날에만 와. 복냥이라니. 복을 가져다 주는 고양이라는 뜻이겠죠. 김 씨 아주머니 나름대로는 좋은 의미로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름이 왠지 어색했어요. 이 고양이에게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 고양이를 복냥이라고 불렀지만 저만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이름을 부르면 이 고양이가 떠나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어요. 마치 꿈속의 존재를 깨우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야 또는 얘야라고만 불렀어요. 고양이도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 듯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달력에 빨간 원만 그어 놓았어요. 3월 15일에 큰 빨간 원을 그리고 그 날짜가 다가오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이상하게도 그 하루가 1년 중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공허했던 제 일상의 유일한 기대가 되어준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기일이 슬픈 날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어요. 그 고양이 때문이었어요. 해가 갈수록 그 고양이의 행동은 더욱 정교해졌어요. 단순히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세밀하고 의도적으로 변해갔어요. 젓가락을 치는 방법부터 달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툭툭 쳤는데 몇 년이 지나자 정말로 사람이 젓가락을 정리하듯이 조심스럽게 가지런히 맞춰놓더라고요. 문턱에 이마를 대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로 절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두 걸음 뒤로 물러서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생전에 하던 제사 예법과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남편은 항상 절을 한 후에 두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었어요. 고양이가 어떻게 이런 예법을 알고 있을까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8년째부터는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고양이가 촛불과 향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촛불을 켤 때면 고양이는 반드시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어요. 마치 무언가에 동의한다는 듯이요. 향을 피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향 냄새가 퍼지면 고양이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말 사람같이 말이에요. 한 번은 실험해보고 싶어서 향을 피우지 않고 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계속 향로 쪽을 바라보며 끙끙거리더라고요. 결국 향을 피워주니까 그제야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고양이는 정말로 제사의식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런 신기한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저는 작은 공책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리고 매년 3월 15일마다 그 고양이의 행동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팔주기, 오후 7시 5분 도착, 평소보다 5분 늦음, 젓가락 3번 정리 후 문턱에서 절, 이번에는 3번 절함, 향 냄새를 특히 오래 맡음, 오후 8시 10분 사라짐. 이런 식으로 자세히 기록해 두었어요.
나중에 다시 읽어보니 정말 흥미로운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왔어요. 하지만 절대 1시간을 넘기지는 않았어요. 맑은 날에는 거의 정확한 시간에 왔고요. 또 제가 몸이 안 좋은 해에는 고양이가 평소보다 오래 있어줬어요. 마치 제 컨디션을 아는 것 같았어요. 이런 세세한 기록들이 쌓이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양이의 방문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제사날은 항상 가장 슬픈 날이었어요. 혼자서 제사상을 차리고, 혼자서 절하고, 혼자서 정리하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그 고양이가 와주면서부터는 달랐어요.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누군가 함께 남편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고양이가 제사상 앞에 앉아서 촛불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로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고양이에게 말을 걸기도 했어요. 너도 우리 영감을 기억하고 있구나. 고마워. 고양이는 대답 대신 조용히 야옹하고 울어줬어요. 그 소리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위로와 동시에 의문도 커져갔어요. 이 고양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가장 궁금한 건 왜 하필 제사날에만 오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날에는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네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정교한 제사 예법은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누군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의 의식을 그렇게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벚나무 쪽지와의 연관성이 궁금했어요. 분명히 그 고양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매년 3월 15일이 지나고 나면 이런 의문들이 더욱 커졌어요. 그리고 다음 해를 기다리며 혼자서 추리하고 상상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9년째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단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낡은 사진들, 일기장, 편지들을 하나하나 뒤져봤어요. 혹시 고양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남편은 고양이를 키운 적이 없었어요. 동물을 좋아하긴 했지만 예전 아파트에서는 기르기 어렵다고 해서 키우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찾았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실마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 중에 고양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시골에서 찍은 것 같은데 어린 남편이 회색 고양이를 안고 웃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건 60년도 더 된 옛날 일이었어요. 설마 그때 고양이와 지금 고양이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주기가 되었어요. 벚나무 쪽지를 받은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 애는 뭔가 달랐어요. 고양이가 평소보다 일찍 와서 평소보다 늦게 갔어요. 거의 2시간이나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고양이는 처음으로 새로운 행동을 보였어요. 제사를 마친 후에 벽장 쪽으로 가더니 문을 긁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고양이가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벽장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벽장 구석진 곳에서 오래된 손수건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남편의 것으로 보이는 손수건이었어요. 손수건 모서리에는 시옷기억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 성국의 이니셜이었어요. 그리고 그 손수건에 쌓여 있던 작은 쇠 열쇠 하나. 그제야 벚나무 쪽지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손에 쥔 작은 열쇠를 보며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벚나무와 관련된 열쇠가 있었던 거예요. 고양이는 제가 열쇠를 발견하자 만족한 듯 야옹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현관문 쪽으로 가서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나가자는 뜻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밤이 너무 깊어서 그날은 나가지 못했어요. 대신 고양이에게 말했어요. 내일 낮에 벚나무에 가볼게. 기다려줄 수 있지? 고양이는 한 번 더 울더니 평소처럼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마치 큰 열쇠를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생각해 보니 그 고양이의 행동에는 정말 소름 돋는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단순히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구체적이고 의도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10주기가 되면서 그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고양이의 모든 행동이 마치 누군가의 기억을 따라하는 것처럼 정교해져 갔어요. 그리고 그 기억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저도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고양이가 앉는 위치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사상 앞 아무 곳에나 앉았었는데 8년째부터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바로 국그릇 옆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사상의 왼쪽 끝, 북어국이 놓인 바로 옆자리였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년 연속 똑같은 자리에 앉는 걸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양이가 어떻게 그 자리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그 자리는 남편이 생전에 항상 앉던 자리였다는 것을요. 제사를 지낼 때 남편은 늘 제사상 왼쪽에 앉아서 저와 함께 절을 올렸거든요. 여보, 내가 여기 앉을게. 당신은 오른쪽에 앉아. 남편이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남편은 제사상을 차릴 때도 절을 할 때도 항상 왼쪽 자리를 고집했어요. 조상님께 더 가까이 앉아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그 고양이가 정확히 그 자리에 앉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어요. 두 번째로 눈에 띈 건 젓가락 정리하는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앞발로 톡톡 치기만 했었는데 점점 더 정교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젓가락을 세로로 나란히 맞춰 놓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꼼꼼하게 한 개라도 삐뚤어지면 다시 맞춰 놓을 정도로요. 이것도 남편의 버릇이었어요. 남편은 제사상에 올린 젓가락을 놓을 때 항상 자를 대고 재듯이 정확히 맞춰 놓았어요. 제사상은 깔끔해야 해. 조상님께 올리는 건데 대충 할 수 있나?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젓가락 하나, 숟가락 하나도 정말 정성스럽게 배치했었거든요. 특히 젓가락은 꼭 세로로 나란히 놓아야 한다고 했어요. 가로로 놓으면 안 된다면서 전통 예법이라고 설명해 주곤 했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가장 소름 돋는 건 문턱에서의 행동이었어요. 고양이는 젓가락 정리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거실과 안방 사이 문턱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마를 딱 붙인 다음 정확히 두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요. 이 행동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역시 남편만의 독특한 습관이었거든요. 남편은 제사절을 하기 전에 항상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문턱에 이마를 대고 잠깐 묵념한 다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정식으로 절을 올렸어요. 조상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며 항상 같은 동작을 반복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워낙 진지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고양이가 남편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고양이는 분명히 남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어요. 만약 정말로 남편이라면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걸까요?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혹시 억울한 일이 있어서 떠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까요?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서우면서도 그리웠어요. 정말로 남편이라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비슷해도 결국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니까요. 이런 의심이 생긴 후부터 저는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고양이의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구주기. 오후 7시 정각 도착. 국그릇 옆자리에 앉음. 젓가락 세로 정렬. 총 3회 수정. 문턱에 이마 5초간 접촉. 2걸음 후퇴 후 3초간 고개 숙임. 향 냄새 맡는 시간 평소보다 길게. 이런 식으로 자세히 기록해뒀어요. 그리고 남편의 제사의식과 비교해 봤어요. 놀랍게도 거의 모든 행동이 일치했어요. 시간 배분까지 비슷했어요. 남편도 문턱에 이마를 댈 때 보통 5초 정도 있었고, 뒤로 물러선 후에도 3초 정도 고개를 숙이고 있곤 했거든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10주기가 되던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양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 거예요. 제사 의식을 모두 마친 후 고양이는 갑자기 벽장 쪽으로 가더니 문을 긁기 시작했어요. 앞발로 벽장 문을 긁으면서 계속 야옹거렸어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벽장 안에는 남편의 옷가지들과 이불 등이 들어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고양이가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벽장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혹시 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벽장을 열자 고양이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구석진 곳을 가리켰어요. 정확히는 오른쪽 맨 아래 구석이었어요.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뭔가 있더라고요. 오래된 이불 사이에 작은 보자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 안에 낡은 손수건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사용하던 손수건 같았어요. 손수건의 한쪽 모서리에는 파란 실로 수놓은 이니셜이 있었어요. 시옷기역. 남편 이름 성국의 이니셜이었어요. 이 손수건은 제가 결혼 초에 남편에게 만들어준 거였어요. 당시에는 이런 걸 직접 만들어 선물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파란 실로 이니셜을 수놓고 꽃무늬도 작게 넣어서 정말 예쁘게 만들었었어요. 남편은 그 손수건을 무척 아껴서 중요한 날에만 사용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용하지 않더니 어디 두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나타나다니. 게다가 고양이가 찾아준 거라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손수건을 펼쳐보니 그 안에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작은 쇠 열쇠 하나가 정중앙에 놓여 있었거든요. 열쇠는 정말 작았어요. 길이가 3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열쇠였어요. 하지만 만듦새가 정교했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여는 열쇠 같았어요. 열쇠에서는 오래된 쇠 냄새가 났어요. 아마 오랫동안 손수건에 쌓여 있었나 봐요. 하지만 녹슬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기름을 발라서 잘 보관해뒀나 봐요. 이 열쇠를 보는 순간 5년 전 받았던 쪽지가 떠올랐어요. 벚나무 아래 열쇠라고 적힌 그 쪽지 말이에요. 설마 이것이 그 열쇠일까요? 벚나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손에 쥔 작은 열쇠를 보며 저는 벚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벚나무를 아꼈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벚나무를 심으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나무가 우리 사랑의 증거야. 매년 봄마다 예쁜 꽃을 피워서 우리를 기쁘게 해줄 거야. 그때는 그냥 로맨틱한 말로만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혹시 남편이 그 나무 아래에 뭔가 특별한 걸 묻어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열쇠가 그걸 여는 열쇠일까요? 고양이는 제가 열쇠를 발견하자 만족한 듯 야옹거렸어요. 마치 드디어 찾았다는 듯이요. 그리고 이번에는 현관문 쪽으로 가서 문을 긁었어요. 나가자는 뜻인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벚나무에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계속 현관문을 긁으며 나가자고 했어요. 고민 끝에 저는 결단했어요. 손전등을 하나 들고 고양이를 따라 나서기로 한 거예요. 뒤뜰의 벚나무까지는 얼마 안 걸렸어요. 하지만 밤이라 어둡고 무서웠어요. 그래도 고양이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 줬어요. 벚나무 아래 도착하니 고양이는 나무 뿌리 근처를 가리켰어요. 낮에 봤을 때 규칙적으로 놓여 있던 돌멩이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돌멩이 사이에 작은 틈이 있더라고요. 마치 뭔가를 끼워 넣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해서 열쇠를 그 틈에 넣어 봤어요. 정말 딱 맞더라고요. 열쇠가 들어가면서 작은 소리와 함께 뭔가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멩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니 그 아래 작은 철제 상자가 묻혀 있었어요. 상자는 비닐로 꼼꼼히 쌓여 있어서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상자를 꺼내서 비닐을 벗기니 정말 정교하게 만든 작은 보물 상자 같았어요. 뚜껑에는 우리 결혼 20주년 기념품으로 받았던 것과 비슷한 장식이 새겨져 있었어요. 밤중에 발견한 상자를 조심스럽게 집으로 가져왔어요. 야옹이는 저를 따라 집까지 와서는 상자를 내려놓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 상자를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크기는 가로 20cm, 세로 15cm 정도의 작은 상자였어요. 모서리 하나하나까지 남편이 직접 다듬은 것 같았어요. 상자 뚜껑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는데 벚나무 아래에서 찾은 그 작은 열쇠로 열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게 계획대로였던 거죠. 상자를 열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뚜껑 안쪽에 적힌 글씨였어요. 남편의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떡아, 야옹이를 따라와.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13년 12월 25일.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이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아직 건강했을 때였어요. 물론 가끔 기침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큰 준비를 할 만큼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남편은 이미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혼자 남겨질 것을 걱정하며 이런 정교한 계획을 세웠다니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뚜껑을 보고 있는데 야옹이가 제 무릎에 올라와서 앉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옆에 앉기만 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제 무릎에 올라온 거였어요. 상자 안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장 위쪽에는 카세트 테이프 한 개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봉투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봉투들은 각각 번호가 매겨져 있었어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총 5개의 봉투가 있었어요. 테이프에는 재산 아래 틀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1번 봉투에는 테이프를 들은 후에 열 것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남편다운 꼼꼼함이었어요. 살아생전에도 뭔가 설명할 때는 항상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해주곤 했거든요. 심지어 죽은 후에도 그런 성격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상자 바닥에는 또 다른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접혀 있어서 처음에는 보지 못했는데 다른 것들을 꺼내고 나서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오래된 라디오 카세트를 꺼냈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 사준 그 라디오였어요. 아직도 잘 작동했어요.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겁내지 마. 내가 길을 먼저 익혀둘게. 3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그리운 목소리, 따뜻한 음성이었어요. 테이프 속에서 남편은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내가 야옹이에게 가르친 신호가 3가지 있어. 이걸 알면 다음 상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남편의 설명에 따르면 야옹이에게 가르친 신호는 정말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젓가락 3번 치기였어요. 이것은 여기에 있어라는 의미였다고 해요. 야옹이가 제사상에서 젓가락을 칠 때마다 남편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문턱의 이마 대기였어요. 이것은 멈춰, 확인해라는 의미였다고 해요. 뭔가 중요한 것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신호였던 거죠. 세 번째는 창틀의 꼬리 스치기였어요. 이것은 아래를 바라는 의미였다고 해요. 뭔가 아래쪽에 숨겨진 것이 있을 때 사용하는 신호였어요. 이 신호들을 기억해도 야옹이가 이걸로 당신을 다음 장소로 안내할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정말 모든 걸 미리 생각해 둔 거였어요. 테이프의 마지막 부분에서 남편은 다음 상자의 위치에 대한 힌트를 줬어요. 문턱 3번 뒤, 찻장 아래. 두 번째 상자를 찾아. 문턱 3번이라는 건 야옹이가 문턱에 이마를 3번 댄 후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찻장 아래라니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그 오래된 찻장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야옹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찾으면 돼.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가.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는 말투였어요. 제가 성급하게 행동하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테이프가 끝나갈 때쯤 남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못 오면 나를 닮은 길이 갈 거야. 따라오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야옹이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야옹이가 남편을 닮은 길이었던 거네요. 테이프를 다 들은 후 첫 번째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남편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내 사랑하는 순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벌써 10년이 지났겠구나. 정확했어요. 정말로 10년이 지나서 이 편지를 읽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내가 너무 외로워할까봐 걱정이 많았어. 그래서 야옹이에게 부탁했지. 매년 제사날마다 너를 찾아가서 함께 있어 달라고.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저만 걱정했다니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야옹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야. 내가 가르쳐 준 것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을 다음 상자로 안내할 거야. 편지에는 야옹이가 어디서 온 고양이인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요. 편지에 따르면 야옹이는 남편이 병원에 다니던 시절 만난 고양이였어요. 병원 근처에서 혼자 지내고 있던 길고양이였는데 남편이 매일 먹이를 주면서 친해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불쌍해서 먹이를 줬는데 나중에는 정말 가족 같았어. 내가 병원에 갈 때마다 기다리고 있더라고. 남편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야옹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야옹이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킨 거였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야옹이가 당신을 대신 돌봐줄 거야. 매년 제삿날마다 와서 함께 있어줄 거고 때가 되면 내가 준비해둔 선물들을 찾아주게 될 거야.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고양이를 훈련시켜서 제사 예법을 가르치고 특정 신호들을 기억하게 하고 심지어 특정 날짜에만 나타나도록 한 거였으니까요. 편지를 읽고 있는 동안 야옹이는 계속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편지를 다 읽자 갑자기 일어나더니 부엌 쪽으로 갔어요. 부엌에 가서는 찻장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문턱에 이마를 대는 동작을 3번 반복했어요. 아, 테이프에서 들은 그 신호였어요. 문턱 3번 뒤 찻장 아래라고 했잖아요. 야옹이는 정말로 남편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고 있었어요. 시간도 완벽했어요. 제가 첫 번째 상자의 내용을 모두 확인한 직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였으니까요. 찻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바닥 부분에 작은 못 하나가 살짝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작은 못이었어요. 그 못을 조심스럽게 뽑아보니 찻장 바닥 마루판이 살짝 들렸어요. 마루판을 들어 올리니 그 아래 작은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2번째 상자가 숨겨져 있었어요. 2번째 상자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컸어요. 그리고 무게도 더 나갔어요. 뭔가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상자를 꺼내면서 남편의 치밀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찻장은 제가 매일 사용하는 곳이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다니요. 야옹이는 제가 2번째 상자를 발견하자 만족한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가서 첫 번째 상자 옆에 앉았어요. 마치 이제 이걸 열어보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2번째 상자를 첫 번째 상자 옆에 놓고 비교해 보니 정말 세심하게 만든 짝꿍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크기는 다르지만 재질과 디자인이 똑같았어요. 같은 철판을 사용했고 같은 방식으로 용접했어요. 분명히 남편이 직접 만든 거였어요. 2번째 상자에도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는데 첫 번째 상자에 들어있던 작은 열쇠로 열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상자를 열어야 2번째 상자의 열쇠를 얻을 수 있고 2번째 상자를 열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남편은 제가 차근차근 순서대로 따라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때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어요. 바람에는 은은한 매화 향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집 뒷뜰에는 벚나무뿐만 아니라 매화나무도 있었거든요. 매화 향을 맡으니 남편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남편이 매화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매년 매화가 필 때마다 함께 꽃구경을 했던 기억이 났어요. 매화향이 참 좋다. 우리 내년에도 함께 볼 수 있을까? 병원에 다니면서 남편이 자주 했던 말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야옹이도 매화향을 맡는지 코를 킁킁거렸어요. 그리고 꼬리를 낮게 흔들었어요. 왠지 그 모습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첫 번째 상자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남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욱 커졌어요. 자신이 떠난 후 저를 혼자 두는 게 걱정되어서 이렇게 정교한 계획을 세웠다니요. 10년 동안 매년 제삿날마다 야옹이가 와준 것도 제가 외롭지 않도록 배려해 준 것도 모든 게 남편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왜 그 고양이에게 그렇게 마음이 끌렸는지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야옹이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이런 준비를 하면서도 제게는 아무 말을 안 했던 남편이 조금 야속하기도 했어요. 미리 알았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두 번째 상자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무거웠어요. 손에 든 느낌으로는 뭔가 단단한 것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야옹이는 제가 상자를 열 때까지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상자에 들어있던 작은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어요.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두근거렸어요. 과연 남편이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뒀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상자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다양한 것들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상자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물건들이 작은 보자기나 종이에 쌓여 있었어요. 남편의 꼼꼼한 성격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가장 위에 있던 작은 보자기를 풀어보니 반지 2개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결혼할 때 썼던 그 반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조금 달랐어요. 크기와 모양은 똑같았지만 재질이 달랐어요. 우리 결혼 반지는 금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이건 은으로 만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안쪽에 새겨진 글씨도 달랐어요. 원래 결혼 반지 안쪽에는 결혼 날짜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 반지들에는 다른 날짜가 새겨져 있었어요. 2013년 12월 25일. 첫 번째 상자 뚜껑에 적혀 있던 그 날짜와 같았어요. 반지와 함께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마음만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그제야 이해했어요. 이 반지들은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특별히 만들어둔 거였어요. 육체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였던 거죠. 두 번째로 나온 건 두꺼운 봉투였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병원 영수증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미개봉 상태였어요. 영수증들을 하나씩 펼쳐보니 모두 남편이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 영수증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치료비보다 훨씬 적게 나와 있었어요. 당시 남편의 병원비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수증들을 보니 실제로는 2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30만 원은 뭐였을까요? 영수증들과 함께 작은 메모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적은 것 같았어요. 순덕이가 걱정할까봐 병원비를 더 많이 든다고 했지. 나머지 돈은 따로 모아뒀어.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병원비를 과장해서 말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차액을 몰래 저축해둔 거였고요. 세 번째로 나온 건 작은 통장이었어요. 은행 이름을 보니 우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은행이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통장이었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한 거였어요. 총 저축액을 계산해 보니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남편이 병원비 차액으로 이렇게 큰 돈을 모아둔 거였어요. 통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순덕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급할 때 쓰라고 모아둔 돈. 남편은 자신이 떠난 후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까봐 미리 이런 준비까지 해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상자에서 나온 건 또 다른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첫 번째 테이프와 비슷한 크기였지만 라벨에 적힌 글씨가 달랐어요. 순덕아, 이걸 듣고 있다면 벌써 두 번째 상자까지 찾았구나.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정말 남편다운 세심함이었어요. 테이프를 라디오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번에도 처음에는 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렸다가 남편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 목소리는 첫 번째 테이프와 조금 달랐어요. 더 약해지고 힘이 없어 보였어요. 아마 병이 더 진행된 후에 녹음한 것 같았어요. 여보, 두 번째 상자까지 찾았구나. 수고 많았어. 남편의 첫 마디였어요. 마치 정말로 저를 바라보며 하는 말 같았어요. 두 번째 테이프에서 남편은 더 솔직하고 깊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내가 병원에 더 못 간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슬퍼할 시간을 내가 나눠들고 싶었어. 남편은 자신의 병이 더 악화되는 걸 숨기고 싶어 했다고 해요. 제가 너무 걱정할까 봐서요. 병원에서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그러면 당신이 더 많이 고생해야 해. 나는 그게 싫었어. 남편은 자신보다 저를 더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이 고통받는 것보다 제가 고생하는 걸 더 견디기 어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길을 만들었지. 야옹이가 내 발자국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야옹이가 단순히 훈련받은 고양이가 아니라 남편의 마음이 담긴 존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테이프에서 남편은 야옹이의 진짜 역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야옹이는 내가 못하는 일들을 대신해 줄 거야. 매년 제사날마다 함께 있어주고, 외로울 때 위로해주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준비해둔 선물들을 찾아주게 될 거야. 남편은 야옹이를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테이프 중간쯤에서 남편은 세 번째 상자에 대한 힌트를 줬어요. 세 번째 상자는 좀 특별한 곳에 있어.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그 장소 말이야. 가장 행복했던 장소라니.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매년 우리 결혼 기념일에 가던 그곳. 야옹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가보면 돼. 결혼 기념일에 가던 곳이라면 우리 동네 뒷산에 있는 정자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매년 결혼 기념일이면 거기서 도시락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거든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 야옹이가 때라고 생각할 때 신호를 보낼 거야. 남편은 항상 제가 성급해하는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테이프를 듣는 동안 야옹이는 계속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마치 정말로 남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작은 소리로 야옹거리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남편이 야옹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정말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고 있었던 거예요. 테이프가 끝날 때쯤 야옹이는 갑자기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그리고 창틀에 꼬리를 스쳤어요. 아, 세 번째 신호였어요. 아래를 보라는 신호. 하지만 창문 아래에는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상자의 모든 내용물을 꺼내고 나니 바닥에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어요. 접혀 있어서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순덕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조금은 느꼈을 거야.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행복했어. 그리고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을 거야.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이 났어요. 남편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야옹이를 잘 부탁해.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거야.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직 두 개의 상자가 더 남아 있어. 하지만 서두르지 마. 야옹이가 모든 걸 알려줄 거야. 두 번째 상자의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꼼꼼하게 이 모든 걸 계획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병원비를 속여가면서까지 저축해둔 1천만 원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아픈데도 저만 걱정했던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야옹이도 그날 밤에는 평소와 달리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함께 밤을 지새웠어요. 마치 제 마음을 위로해 주려는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저는 남편이 남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어요. 반지, 통장, 영수증들, 편지들. 모든 게 남편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두 번째 상자를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이 남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하며 지냈어요. 특히 그 은반지는 늘 손가락에 끼고 있었어요. 남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야옹이는 그 며칠 동안 평소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여전히 매일 제삿날에만 왔지만 와서 하는 행동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젓가락을 치거나 문턱에 이마를 대는 대신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특히 부엌과 거실 사이를 오가며 바닥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마치 다음 단서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신호는 보내지 않았어요. 남편이 테이프에서 말했듯이 야옹이가 때라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참고 기다렸어요.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남편의 당부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정확히는 두 번째 상자를 발견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야옹이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시작했어요. 거실과 안방 사이의 문턱으로 가서 이마를 대더니 이번에는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반복했어요. 딱, 딱, 딱. 정확히 3번이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야옹거렸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큰 소리였어요. 마치 제 주위를 끌려는 것 같았어요. 뭐야, 왜 그래? 뭔가 있어? 야옹이는 제 말에 대답하듯 다시 한번 울고는 부엌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찻장 앞에서 멈춰서더니 다시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아, 혹시 이것이 남편이 말한 그 신호일까요? 문턱 3번 뒤라고 했으니까 문턱에 3번 이마를 댄 후라는 뜻일 수도 있겠어요. 야옹이의 시선을 따라 찻장 아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미 두 번째 상자를 꺼낸 그 자리였는데 혹시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손전등을 가져와서 구석구석 비춰봤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보니 마루판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틈에 손가락을 넣어보니 작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빼내어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3번째 상자는 우리의 추억이 있는 곳에 야옹이가 길을 알려줄 거야.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 봄이 와서 벚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 봄까지 기다리라고요? 지금이 3월인데 아직 한 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날 밤부터 저는 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매일 뒤뜰의 벚나무를 확인하며 꽃봉오리가 얼마나 부풀었는지 살펴봤어요. 야옹이도 제 마음을 아는 듯 매일 밤 와서 함께 벚나무를 바라봤어요. 둘이 함께 서서 나무를 올려다보는 모습이 마치 부부 같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봄날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매년 벚꽃이 필 때마다 남편과 함께 꽃 구경을 했던 기억들이요. 특히 우리 결혼기념일은 4월이었는데 그때마다 뒷산 정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벚꽃을 감상했어요. 남편이 두 번째 테이프에서 말한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그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을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남편이 왜 봄까지 기다리라고 했는지도 생각해 봤어요. 아마 벚꽃이 피는 계절에 세 번째 상자를 찾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기다리는 한 달 동안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뒷산 정자까지 가려면 꽤 걸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매일 동네를 산책하며 체력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바퀴도 힘들었는데 점점 거리를 늘려갔어요. 야옹이도 가끔 따라와서 함께 걸었어요. 또한 남편과 함께 정자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더 자세히 기억해 보려고 했어요. 혹시 세 번째 상자의 위치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남편은 그 정자를 정말 좋아했어요. 경치도 좋고 조용해서 생각하기 좋다고 했어요. 가끔은 혼자서도 올라가곤 했는데 뭘 하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때 세 번째 상자를 묻어둔 건 아닐까요? 생각해보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3월 말이 되자 뒤뜰의 벚나무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나뭇가지 끝에 작은 꽃봉오리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옹이는 그 변화를 저보다 먼저 알아챘어요. 벚나무 아래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가끔은 나무를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울기도 했어요. 동네 다른 나무들도 조금씩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겨울 동안 앙상했던 가지들이 점점 초록색으로 변해갔어요. 그런 변화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곧 벚꽃이 필 테고 그러면 드디어 세 번째 상자를 찾으러 갈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그곳에 또 어떤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뒀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뒷산과 관련된 추억들도 더 자세히 떠올려 봤어요. 그 산은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곳이었어요. 높지는 않지만 경치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러 왔어요. 특히 정상 근처에 있는 그 정자는 마을 사람들의 쉼터 같은 곳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 초부터 그곳을 자주 찾았어요. 연애할 때도 신혼 때도 늘 함께 올라가곤 했어요. 특히 결혼 기념일마다는 꼭 그곳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간단한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막걸리 한 병. 그게 우리만의 전통이었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 세상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정말 그 정자에서는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봄이 가까워 오면서 야옹이의 행동도 조금씩 변했어요. 여전히 매일 밤 왔지만 집안에만 있지 않고 뒤뜰로 나가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특히 벚나무 아래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나무를 올려다보며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제게 야옹거리며 뒤뜰로 나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저도 따라 나가서 함께 벚나무를 바라봤어요. 어느 날 밤에는 야옹이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벚나무 아래에서 뒷산 쪽을 바라보며 계속 울어댔어요. 마치 그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밤에 산에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너무 위험하니까요. 대신 야옹이에게 말했어요. 조금 더 기다려. 벚꽃이 피면 함께 가자. 야옹이는 제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4월 첫째 주 드디어 뒤뜰의 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송이만 피었는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 많은 꽃들이 피어났어요. 일주일 후에는 나무 전체가 하얀 꽃으로 뒤덮였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예쁘게 핀 것 같았어요. 야옹이도 벚꽃이 만개한 걸 보고는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자주 뒷산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야옹이가 처음으로 낮에 나타났어요.
평소에는 밤에만 왔는데 그날은 아침 일찍부터 제 집 마당에 와 있었어요. 제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옹이가 창문을 톡톡 두드렸어요. 창문을 열어주니 뒷산을 가리키며 계속 울어댔어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뒷산에 오를 준비를 했어요. 작은 배낭에 물병과 간단한 간식을 넣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작은 삽도 하나 챙겼어요. 야옹이는 제가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 2시쯤 저는 야옹이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한 달 동안 체력을 기른 덕분에 예전보다 걸음이 가벼웠어요. 동네를 지나 뒷산 입구에 도착했어요. 산길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조금 가팔랐지만 걸을만 했어요. 야옹이는 제 앞에서 길을 안내했어요. 마치 그 길을 잘 아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앞서갔어요. 30분 정도 걸어서 정자에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정자도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조금 낡기는 했지만 추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정자에 앉아서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저기 벚나무들이 만개해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남편이 이 계절을 택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야옹이는 정자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특정 지점에서 멈췄어요. 정자 뒤쪽 큰 바위 옆이었어요. 그곳에서 야옹이는 3번째 신호를 보냈어요. 창틀에 꼬리를 스치는 대신 바위에 꼬리를 스쳤어요. 아래를 보라는 신호였어요. 바위 아래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돌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벚나무 아래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모양이었어요. 돌들을 조심스럽게 드러내니 그 아래 또 다른 철제 상자가 묻혀 있었어요. 이번 상자는 이전 것들보다 조금 더 컸어요. 상자를 꺼내어 보니 역시 2번째 상자에 들어있던 작은 열쇠로 열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남편의 치밀한 계획이 또 한 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정자에서 3번째 상자를 발견한 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안의 모든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상자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들, 편지, 그리고 3번째 카세트 테이프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추억과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야옹이는 제가 상자를 정리하는 동안 조용히 정자 한쪽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가끔 바람에 벚꽃잎이 떨어지면 고개를 돌려 바라보기도 했어요.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야옹이의 표정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뭔가 아쉬워하는 듯한 작별을 준비하는 것 같은 기색이 보였어요. 혹시 이번이 마지막일까요? 3번째 상자에 들어있던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모두 우리 가족의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결혼 초기부터 남편이 아프기 직전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사진 뒤에는 남편이 직접 쓴 짧은 메모들이 있었어요. 순덕이와 첫 데이트, 1975년 봄, 신혼집 첫날, 행복했던 그 순간, 강원도로 함께한 가족여행,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던 날,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온 5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젊었던 시절의 우리 모습, 중년이 되어 성숙해진 모습, 그리고 서서히 늙어가며 서로를 더욱 아끼게 된 모습까지. 특히 마지막 사진은 남편이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 후 찍은 것이었어요.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사진들 아래에는 지금까지 받은 편지 중 가장 두꺼운 편지가 있었어요. 다른 편지들과 달리 여러 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남편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편지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평생의 사랑, 순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의 긴 여행이 거의 끝나가고 있구나. 편지는 남편이 저와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보낸 모든 시간들에 대한 회상으로 이어졌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의 그 설렘을 지금도 기억해. 하얀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그 모습 말이야. 결혼식 날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 나는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이렇게 소중히 기억하고 있었다니요. 편지를 다 읽은 후 세 번째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요. 이번 테이프는 이전 것들과 달리 특별한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빨간 리본으로 예쁘게 묶여 있었고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덕아, 이게 내 마지막 목소리야. 사랑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자에서는 테이프를 들을 수 없었어요. 집에 가서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시 상자에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야옹이는 제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계속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가득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옹이는 평소와 달리 제 바로 옆에서 걸었어요. 때로는 제 다리에 몸을 비비기도 했어요. 마치 애정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바로 세 번째 테이프를 들어봤어요. 야옹이도 옆에 앉아서 함께 들었어요. 테이프에서 흘러나온 남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약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음성이었어요. 여보, 겁내지 마. 내가 길을 먼저 익혀둘게. 이 말로 테이프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신이 떠난 후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줬어요. 당신 끝까지 내 걱정만 했구나. 테이프를 들으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아픈데도 끝까지 저만 걱정했던 남편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테이프를 듣는 동안 야옹이는 정말 신기한 반응을 보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었어요. 특히 남편이 야옹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작은 소리로 대답하듯 울어댔어요. 정말로 남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있었던 거예요. 테이프 중간쯤에서 남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야옹이야, 우리 순떡이 잘 부탁한다. 내가 못해준 사랑을 대신해줘. 그 순간 야옹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 무릎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하자주기 시작했어요. 마치 남편의 부탁을 들었다는 듯이요. 저는 야옹이를 꽉 안아줬어요. 10년 동안 이런 스킨십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자연스럽게 그러고 싶었어요. 고마워, 야옹아. 정말 고마워. 테이프의 마지막 부분에서 남편은 드디어 네 번째이자 마지막 상자의 위치를 알려줬어요. 마지막 상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바로 우리 집 안에 말이야. 집 안이라니요? 어디에 숨겨뒀다는 걸까요? 야옹이가 마지막 신호를 보내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테이프가 끝나고 나서 야옹이를 바라봤어요. 과연 마지막 신호는 언제 보내줄까요? 그런데 야옹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실을 한 바퀴 돌더니 남편의 옛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거의 들어가지 않았던 방이었어요. 남편의 책들과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곳이었죠. 야옹이는 서재에 들어가서 남편의 책상 아래를 가리켰어요.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니 책상 서랍 맨 아래쪽에 작은 비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에서 마지막 상자를 발견했어요.
다른 상자들보다 훨씬 작았지만 무게는 제법 나갔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정말 특별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 결혼 반지와 똑같이 만든 목걸이, 그리고 마지막 편지가 있었어요. 목걸이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우리 결혼 반지를 녹여서 만든 것 같았어요. 목걸이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동행. 마지막 편지는 다른 편지들과 달리 정말 짧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글 속에 남편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순덕아, 긴 여행이 끝났구나. 수고 많았어. 내가 못 오면 나를 닮은 길이 갈 거야. 따라오면 돼. 야옹이가 내 발자국이었어. 이제 알겠지? 당신이 외로울 때마다 이 목걸이를 만져봐. 내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해, 내 평생의 동반자야. 편지를 읽으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 10년 동안 혼자 지냈던 외로움,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계획에 대한 감동까지. 야옹이는 우는 저를 보고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리고 금빛 눈을 천천히 감았어요. 마치 이제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듯이요. 야옹아, 고맙다 길잡이야. 저는 야옹이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남편을 대신해서 저를 돌봐준 고마운 존재였어요. 향 냄새가 은은히 퍼지는 거실에서 저는 야옹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남편이 떠나간 후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남편은 한 번도 저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야옹이는 처음으로 집에서 함께 밤을 지냈어요. 제 침대 발치에서 조용히 잠들었어요. 저는 남편이 만들어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목걸이를 만지니 정말로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꿈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 손을 잡고 웃어주었어요. 수고했어, 여보. 이제 마음 놓고 살아.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꿈속에서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야옹이는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이제 야옹이의 임무가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벚꽃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마치 남편이 하늘에서 보내주는 선물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남편이 보여준 사랑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집 마당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야옹이와 똑같은 회색 털에 똑같은 노란 눈을 가진 작은 고양이였어요. 아마 야옹이의 새끼인 것 같았어요. 새끼 고양이는 저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이미 아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새끼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길이라고요. 남편이 만든 길을 이어가라는 의미였어요. 길이는 야옹이와 달리 매일 저와 함께 지냈어요. 더 이상 제삿 날에만 오는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제 일상을 함께하는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남편의 사랑이 만든 길을 따라 당당하게 걸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더 깊고 완전한 형태로 계속된다는 것을요. 남편은 야옹이를 통해
저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용기를 말이에요. 매일 아침 목걸이를 만지며 남편에게 인사해요. 여보, 오늘도 잘 살아볼게. 고마워. 남편의 11주기가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와 같이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남편이 곁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기리는 이제 완전히 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를 깨워주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야옹이처럼 신비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일상을 함께하는 소중한 동반자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야옹이가 나타났어요. 1년 만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야옹이는 예전처럼 제사상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 창가에 조용히 앉아서 밖을 내다봤어요. 마치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턱에도 이마를 대지 않았어요. 단 한 번만 문턱을 가볍게 치고는 다시 창가로 돌아갔어요. 젓가락도 만지지 않았어요. 모든 행동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저를 어디론가 이끌려고 하지도 않았고 뭔가를 찾으라는 신호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야옹이는 창가에 앉아서 저녁 햇살을 받으며 평화롭게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야옹이의 임무가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요. 기리는 야옹이를 보고 조금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곧 친숙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아마 같은 혈통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나 봐요. 야옹이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지난 10년간의 모든 일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단순히 숨겨진 선물들을 찾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준 거였어요. 바로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말이에요. 처음 야옹이가 나타났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야옹이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계속 느끼면서 서서히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상자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남편과의 추억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었어요. 슬픔만이 아니라 행복했던 순간들도 함께 떠올릴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젠 알겠어. 당신이 만든 길, 내가 잘 걸어갈게. 창가에 앉은 야옹이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야옹이가 떠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먼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물건들을 모두 치우는 게 아니라 적절히 정리해서 추억으로 간직하되 제 생활 공간을 더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서재는 남편의 흔적을 그대로 두되 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남편이 읽던 책들 옆에 제가 좋아하는 책들도 나란히 꽂아뒀어요. 침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의 베개와 이불은 그대로 두되 제 취향에 맞게 소품들을 바꿔가며 새로운 느낌을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기리는 야옹이와 달리 정말 평범한 고양이였어요. 장난도 치고 응석도 부리고 때로는 말썽도 피웠어요. 하지만 그런 일상적인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기리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이웃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기리가 워낙 사교적인 성격이라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옆집 김씨 아주머니는 기리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순덕 씨, 기리 덕분에 동네가 더 활기차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가끔 기리용 간식을 사다 주시기도 했어요. 다른 이웃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길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제 집에도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게 되었어요. 덕분에 저도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과 안부를 묻고 가끔 함께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을 다시 찾았어요. 야옹이가 저에게 가져다 준 건 단순히 남편의 메시지만이 아니었어요.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준 거였어요. 그해 여름부터는 정원 가꾸기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뒤뜰에 벚나무 주변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꽃들을 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매화나무 옆에는 장미를 심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도 함께 심었어요. 기리는 제가 정원일을 할 때마다 옆에서 지켜봤어요. 가끔은 제가 파놓은 구멍에 장난을 치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얌전히 앉아서 저를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정원일을 하면서 느낀 건 생명을 키우는 기쁨이었어요.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남편도 분명히 이런 기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벚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느꼈을 그 마음 말이에요. 기리를 키우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다른 분들과도 알게 되었어요. 동네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계셨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 한 분과 친해졌어요. 그분도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면서 고양이를 키우고 계셨어요. 동물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말은 안 통해도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아서 그분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기리와 함께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할머니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각자 고양이를 데리고 나와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였어요. 그런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를 사귄 기분이었어요. 12주기 제사부터는 제사를 지내는 방식도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슬픔에 잠겨서 우울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남편과의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제사상도 예전보다 더 다양하게 차렸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 외에도 제가 새로 배운 요리들도 함께 올렸어요. 기리도 제사를 지낼 때는 신기하게 얌전해졌어요. 마치 그 시간의 의미를 아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한쪽에 앉아서 저를 지켜봤어요. 제사를 마치고 나면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 기리의 재미있는 행동들, 정원에 핀 새로운 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도 잘 보냈어. 내일도 건강하게 지낼게. 그렇게 인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해 가을부터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하루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깊은 생각들을 적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추억들, 야옹이와 함께했던 시간들, 기리와의 일상들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의 변화도 솔직하게 적었어요. 오늘 기리가 나비를 잡으려다가 화분을 깨뜨렸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그 장난스러운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다. 예전 같으면 혼자서 치우느라 힘들어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작은 해프닝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변화들을 기록해 나갔어요. 일기를 쓰면서 느낀 건 제 마음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거였어요. 더 긍정적이 되었고 작은 것들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상자를 찾은 지 그로부터 2년째 되는 봄이었어요. 뒤뜰의 벚나무가 또다시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작년보다도 더 풍성하게 피었어요. 그날 저는 벚나무 아래에 작은 돗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기리도 옆에 앉아서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봤어요. 여보, 올해 벚꽃도 정말 예쁘게 폈어.
당신이 심어준 나무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줘서 고마워. 벚나무에게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인사했어요.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이 불면서 벚꽃잎이 마치 눈처럼 흩날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남편이 저에게 답장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길이도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듯이요. 그 해부터는 벚꽃이 필 때마다 이웃들을 초대해서 작은 파티를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분만 오셨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었어요. 순덕신의 벚나무가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이웃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뿌듯했어요. 남편이 심어준 나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니요. 기리는 그런 자리에서 인기 스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리를 귀여워해 주셨거든요. 기리도 그런 관심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벚꽃 파티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저는 또 다른 기쁨을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옹이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짧은 시간만 있다가 갔어요. 제사상 앞에 잠시 앉았다가 저를 한번 바라보고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정말로 모든 일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기리는 야옹이가 오는 동안 조용히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선배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야옹이가 떠난 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고요. 그날 밤 제사상의 촛불이 유난히 조용히 흔들렸어요. 바람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마치 남편이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남편은 단순히 저와 함께 있는 시간만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떠난 후에도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랐고 그것을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해뒀어요. 야옹이를 통해 전해준 메시지들, 숨겨둔 상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길이까지 모든 것이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물이었어요. 사랑한다는 건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목에 걸고 있는 남편이 만들어준 목걸이를 만지며 매일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남편이 떠났을 때의 그 절망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감사함과 희망이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기리와 함께하는 매일이 즐겁고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시간들이 소중해요. 정원에서 꽃을 키우는 일도 일기를 쓰는 시간도 모두 의미 있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저처럼 배우자를 떠나보낸 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며 위로를 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도 저녁이 되면 작은 촛불을 켜고 남편에게 인사해요. 더 이상 슬픔의 촛불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촛불이에요. 기리는 제가 촛불을 켤 때마다 옆에 와서 앉아요. 마치 함께 기도하는 것 같아요. 촛불이 조용히 흔들릴 때마다 저는 느껴요. 남편이 여전히 제 곁에 있다는 것을요. 다른 형태로 더 깊은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요. 여보, 당신이 만들어준 길을 잘 걷고 있어. 고마워. 매일 밤 이렇게 인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남겨준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형태로 우리 곁에 머물게 되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저처럼 신비한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거예요. 길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니까요. 제사상 위의 촛불처럼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흔들리며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